청와대가 당정이 추진하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이 꺾여선 안 된다며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며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강남 일대는 땅값 상승 기대감으로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내부에서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의 사표 수리가 미뤄졌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습니다. 고 백선엽 예비역대장의 안장식이 끝난 지 하루 만에 국가보훈처가 백 전 장군 이름 밑에 친일파 딱지를 붙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에서 스쿨존을 달리던 승용차가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어린이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이 집값이 오르는 게 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뒤늦게 공급을 늘리겠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소관지자체인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고 시장도 혼란스럽습니다. 첫 소식 강지혜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미 당정관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관련된 어떤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하지만 서울시가 환경 보전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거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 해제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단행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토부 장관은 관련법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시민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그 녹지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층고를 완화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장난 시스템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고 그린벨트 훼손해서 공기업과 건설업체 배만 불리는 거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이 시장의 움직임은 참 빠릅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을 가보니 그 일대에 내놓았던 매물은 싹 사라졌고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건너 경부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서울 강남의 그린벨트. 주택 공급 카드로 그린벨트 해제가 급부상하면서 나온 물건이 없는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의는 좀 늘어나긴 했어요. 뭔가 좀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풀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 심리에 기인한 문의라고 할까. 하니 안 하니 뭐 계속 이렇게 했었고 살려고 나오는 거는 없죠. 이렇게 풀면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린벨트가 풀리면 주변 땅값도 오를 것이란 기대에 인근 아파트 매물까지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집값 폭등할 거라고 뉴스에 나왔다고 올리고 거의 반항해가지고 그냥 계약금 들어갔는데도 지금 안 판다고. 이곳은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서 차로 20분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요. 산세가 험한 강북에 비해서 비교적 땅이 평탄하고요. 또한 보시는 것처럼요, 이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미 훼손된 곳이 많아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나올 때마다 후보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 공급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도 있지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상기 신도시에 쏠렸던 수요들이 이곳으로 한꺼번에 몰릴 경우 투기가 일거나 상기 신도시의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를 지킨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자칫 투기 심리만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겁니다. 여당 의원의 이 한마디가 공개되면서 하루 종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어젯밤 방송 토론회 끝 무렵에 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발언한 이 발언이 여당 의원의 진심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99분 거짓 토론, 1분의 진실이라고 꼬집는 반응도 있었는데 해당 의원은 취지가 왜곡됐다고 맞섰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집값이 잡힐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TV 토론이 끝난 직후 나왔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나눴던 출연자들의 대화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 부동산이 뭐 이게.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날, 여당 의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겁니다. 더군다나 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친문 인사로 꼽힙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과장되게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겁니다. 자신의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전혀 거두절미하고.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중 진정발이라고 진심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이 정권의 무능과 이율 배반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정책을 써봤자 집값은 안 내려간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정부가 돈을 쫓는 부동산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자 고액 자산가들이 세율이 낮은 꼬마 빌딩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꼬마 빌딩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둔 스타 사례부터 전해드립니다. 박재희 기자입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2011년 4월에 구입한 빌딩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당시 매입가는 47억 원이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이 빌딩은 82억 원에 팔렸습니다. 35억 원 시세 차익을 거둔 겁니다. 따로 건축 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뭔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한 부분이 없긴 한데 정상적으로 시세가 계속 오르긴 했거든요. 그때부터. 정부가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여가면서 유동자금이 5층 이하의 근린 생활시설, 일명 꼬마 빌딩에 몰리고 있습니다. 빌딩은 세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땅값이 80억 원을 넘지 않으면 건물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강남에 25억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내년 예상 보유세는 1억 497만 원 정도지만 시세가 50억 원인 빌딩의 보유세는 1,200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빌딩은 시세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도 자금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한 5, 6년 정도 전부터 굉장히 좀 강해진 상태이기는 해요. 경기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강세였던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늘어난 재택근무로 오피스와 상가 시장이 침체될 수 있어 꼬마 빌딩 인기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주식 관련 정책도 방향을 바꾸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며 정부가 불과 23일 전에 발표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될 걸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23년부터 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와 더불어 이중 과세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개인 투자자의 주축인 20대와 30대의 이탈 조짐까지 보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궤도 수정을 한 걸로 풀이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승인해놓고 여론이 나빠지자 슬그머니 고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책을 마치 간보듯 하다 안 좋으면 뱉어내는 정부, 대통령 따로 부처 따로 도는 아마추어 정부에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일관성 없는 대책에 국민들만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책 추진 동력이 좀 약화가 돼서 이제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헷갈리고 이 정책이 과연 성공적으로 잘 시작이 돼서 안착이 될 수 있을지 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책 혼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최종 금융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건데요.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안 기자,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공급 신호가 될 수는 있겠지만 효과가 아주 극적일 거라는 예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해제가 거론되는 강남권이죠. 내곡동, 세곡동 그린벨트에 공급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숫자가 2만 가구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서울 지역 청약 가입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00만 명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 살려온 사람들이 많은데 단 몇만 가구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죠. 그러니까 좀 역부족이란 얘기인데 그럼 정부도 다른 공급 방안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언론에서도 이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던데요. 거의 백가쟁명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제언이 바로 고밀 개발입니다. 아파트를 더 높게 오밀조밀하게 지어서 많이 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경관을 지키고 또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 높이를 딱 35층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원래 49층까지였습니다. 이걸 원래대로 돌리거나 가능하다면 조금 더 올리자는 겁니다. 자, 고밀 개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울 시내에 이렇게 고밀 개발이 가능한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서울 요지이면서도 아파트 공급이 묶인 대단지입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또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여기가 한 10,000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기준으로. 네. 그런데 여기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또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까지 더하면 50,000 가구가 넘습니다. 또 지금 재개발 논의가 한창인 금싸라기 땅이죠. 용산 정비창도 고밀 개발을 하면 서울에서도 신도시급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린벨트보다는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언급한 이곳들 다 최고 뭐 인기가 많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러면 투기가 몰릴 거다 이런 지금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사실 이럴 때 대비해서 많은 방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정부가 투기를 막는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도 재건축, 재개발을 이렇게 묶어두느냐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잠시 개발의 발표로 인해서 수요가 몰리는 거 이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발을 하게 하되 거기서 생기는 개발 이익이나 투기적 이익들을 다 걷어가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공급을 규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정 부분의 이익이 넘어서 발생하면 걷어들이는 제도가 있고요. 또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하려고 해도 얼마 전에 나온 대책이죠. 70대책으로 엄청난 세금까지 물어야 하는데 굳이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신규 주택에 들어오겠냐, 뭐 이런 지적이죠. 그런데 이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럼 이게 뭐 시간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네. 지금 논의되는 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모두 4년에서 5년 넘게 걸리는 장기 대책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풀어도 다음 정권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기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당장 매물을 풀어서 공급을 늘리도록 과세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뒤늦게 공급을 정부가 늘리겠다고는 했는데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정확히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구성한다는 조사단이 객관적일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나옵니다. 조사단 구성 책임자인 시청 간부가 피해자 측에 기자회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구성도 하기 전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조사단 구성은 서울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의 발인일이자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13일, 송 실장이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회견을 2시간 앞둔 시각, 김재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자 통화를 하고 싶다는 문자를 남긴 겁니다. 서울시는 유족 측의 부탁으로 송 실장이 기자회견 연기를 요청하려 연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 조사단 구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피해 여성을 돕는 지원단체는 서울시 공무원이 관여하는 조사단 대신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이른바 6층 사람들,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데 퇴직하거나 잠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추행 관련 내용을 최초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이지훈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난 8일. 이날 오후 3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은 시장 집무실을 찾아가 실수한 것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날 밤에는 시장 공관을 찾아 관련 대책회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시장 측에 관련 사안을 최초로 보고하는 등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 특보가 어제 서울시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임 특보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게 아니어서 보완을 요구했다며 일단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임 특보가 서울시 진상조사를 피하려고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직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서울시가 처리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야지만 본인들의 어떤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바깥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임 특보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창립 멤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TF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대상자가 무책임하게 사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결국 사표 수리를 미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임 특보에게 책임을 물을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서울시 자체 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뒤늦게 신청한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영장이 오늘 기각됐습니다.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한 대는 오늘에서야 포렌식에 들어갔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한 건 지난 14일. 시신 인근에서 발견된 아이폰 한 대 외에 개인 명의 휴대전화 2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통신기록 제공 요청은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소명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이 사망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신청한 영장 내용만으론 강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된 직후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실종 전날과 당일 아이폰 통화 기록 일부만 확보했는데 오늘에서야 디지털 포렌식을 시작했습니다.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의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원활하게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를 받은 고발인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걸 제지하거나 또 막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방조 정도가 아니라 은폐 또는 공범까지도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팀을 수사전담 TF로 격상해
성추행 방조 의혹과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숨진 지 일주일 넘게 지난 시점이어서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조사가 더뎌지는 사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인이나 정치인이 자꾸 막말을 해서 문제입니다. 문제가 된 라디오 진행자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지 못해서 아쉽다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YTN 라디오 진행자인 이동형 작가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못했다며 조롱 섞인 농담을 던집니다. 1위 박지, 2위 박지 아나운서. 와, 내가 오늘 4위 찍었더라고. 아까워. 난 1위를 못했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발언으로 포털 사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린 걸 언급한 겁니다. 지금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이 났어. 근데 자기는 숨어가지고 말이야. 뭐 말하면 2차 가해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논란 이후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 하차 요구가 빗발쳤지만 잘못한 게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멱살 잡혀서 나갈 때가 안 나갈 겁니다. YTN 관계자도 채널A에 이 작가의 하차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정원석 비대위원에 대해 활동 정지 2개월을 권고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치원사에 말 조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냥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란 비판에 따른 겁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입니다. 정 의원은 당해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의혹 조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너무 늦게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었는데 오늘 기각까지 되면서 더 논란이에요. 이러다 보니 경찰이 영장을 잘못 신청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의문 그리고 또 지적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 시장의 휴대전화는요.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공용폰 1대와 또 개인 휴대전화 2대 이렇게 총 3대입니다. 이 앞서 공용폰에 대해서만 사망 전날인 8일과 당일인 9일에 대해 일부 통신기록 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나머지 통화 내역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본 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경찰이 좀 더 구체적인 영장 신청 사유를 적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요. 사망 경위 관련 소명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박 전 시장의 사망이 성폭력 의혹 그리고 피소사실 유출 의혹 등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경찰이 영장에는 이런 사유를 제대로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 측은 일단 경찰은 피소사실 유출 의혹 등이 아닌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의 수사 주체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사 사건만 수사하다 보니 기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사건을 명확히 밝히려면 성폭력 의혹의 실체도 밝혀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의 키맨이라 불리는 임순영 특보도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임기가 아직 남았는데도 그만두겠다고 했다고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사의 표명에 대한 비난이 일자 서울시가 아무래도 사표 수리를 미루고 대기 발령을 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해자 측이 임순영 젠더특보의 입을 예의주시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알려드리기도 했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수사 결과를 지금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고소하기 1시간 30분 전 임 특보가 박 시장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한 행위가 사실상 피해자의 움직임을 미리 알려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언론의 이후에 간간히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는 사실 모습을 철저히 감춰오고 있는 임 특보인데 지난해 1월 이 서울시가 성평등 도시를 위해서 처음으로 신설한 젠더특보. 결국 임기가 6개월 남았지만 직분인 젠더 평등보다는 아무래도 시장 보좌에 더 신경을 쓴 모양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씁쓸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조사 일정도 안 잡혔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서울시 자체 조사도 경찰 수사도 지금
못 믿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 이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검찰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검찰은 일단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관련한 고소 5건에 대해서 배당했습니다. 형사 2부는 이 서울 안에 있는 경찰서의 수사 지휘를 하는 동시에 이 자체 수사 인력도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한 곳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의 수사 지휘를 할지를 두고 아직 고민 중인데요.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분석하는 대로 아무래도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추가 폭로가 나왔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박 시장의 측근뿐 아니라 네. 아무래도 다른 서울시 간부나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문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장에게 결제를 받으러 오는 시청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훑어보거나 아니면 시장실에 온 국회의원 등이 얼굴로 비서를 뽑냐는 이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침묵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진척된 조사나 수사 상황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 50대 운전자가 차량 5대를 들이받아 학원 차량에 타고 있던 학생을 포함해 11명이나 다쳤습니다. 이 경찰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민식이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승합 차량. 뒤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승합차 바퀴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승용차는 멈추지 않고 20m가량 더 달리며 주차된 차량까지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다친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잠시 후 119 구급대도 도착합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반쯤. 53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아파트에 있는데 뭐가 무너지는 거 같아 소리가 팍 나더라고. 치고 붕 날아가지고 저쪽 거들 다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학생 4명을 포함해 인근에 있던 보행자 등 11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승합차 편으로 집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기 사진도 알 수 없대. 당황해서 그런지 그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행할 수 없는데요.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다가 다친 학생 중 3명이 만 13살 미만이지만 경찰은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게 아닌 만큼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20대 커플이 함께 생활하던 중학교 선배를 고문보다 더한 수준으로 괴롭혀 구속이 됐습니다. 그 가혹행위 수준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냥 재미삼아 괴롭혔다고 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머리와 가슴에 붕대를 감고 있는 남성이 병실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정수리 부근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몸에는 성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화상투성입니다. 남성을 만신창이로 만든 건 다름 아닌 중학교 시절 후배 박모 씨였습니다. 지난 2월 함께 일하며 살아보자는 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게 화근이었습니다. 폭행은 시간이 갈수록 잔혹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때리기만 했지만 나중에는 박 씨 여자친구까지 가세, 몸에 뜨거운 물을 끼얹는가 하면 가스토치로 머리카락을 지지기도 했습니다.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죽은 시도도 한두 번 이제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빨리 끝낼 수 있나. 화상을 입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살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 물 있잖아요. 배도 밥도 먹고 그걸로 그 물을 먹으면서 버텼거든요. 달아나지 못하게 빌리지도 않은
수억 원대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가혹행위를 못 견딘 남성이 고향으로 달아났고 부모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 씨와 여자친구는 남성이 자해한 거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계속된 추궁 끝에 결국 자백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지. 그냥 했다 그래 그냥. 처음에는 좀 가볍게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높아지지 않았냐. 법원은 박 씨와 여자친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충청 지역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비상입니다. 이 폭우에 떠내려온 쓰레기가 쌓여서 호수 한가운데 이렇게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호수 한가운데 나뭇가지와 잡풀 등이 뒤엉켜 둥둥 떠 있습니다. 최근 충청 지역에 200mm 안팎의 폭우가 내린 뒤 흘러내려온 겁니다. 쓰레기가 수면을 뒤덮으면서 마치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배를 타고 가까이 가봤습니다. 나무와 잡풀 사이로 페트병과 스티로폼, 휴대용 가스통과 비닐 가방 같은 생활 쓰레기가 적잖게 발견됩니다. 쓰레기 위에서 새 한 마리가 잠시 쉬어가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치워보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한 6시간 정도 그거 하고 행락객들 버리는 생활 쓰레기도 있는가 하면 갈대라든가. 대청호를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는 이번 장맛비로 밀려든 쓰레기가 대략 11,000세제곱미터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5톤 트럭 1,000대에 실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7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수에서 건진 쓰레기는 재활용품 등을 선별한 뒤 퇴비 제조업체나 소각장으로 보내집니다. 충청도민들이 이용하는 상수원까지도 이게 밀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기에 좀 차단하고 좀 작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청호물은 대전 충청뿐 아니라 일부 전북 지역에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쓰입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장맛비가 예보되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호수에 쓰레기가 밀려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 3월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누군가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을 추적했더니 부천시의회 의장,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현 시의원으로 드러났죠. 현금 인출기에서 남의 돈에 손을 대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팩트맨이 직접 이 의원의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남의 것을 제 돈하고 섞어갖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 술 엄청 취한 상태에서. 도둑질할 의사 전혀 없었어요.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실수라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수사기관은 절도 혐의로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누군가 흘린 돈 가져가면 사실 어디에서 주었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른데요. 먼저 길에서 주운 돈은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죠. 길에서 돈을 주운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 인출기는 다릅니다. 일단 현금 인출기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는데요. 인출기 위에 놔둔 돈도 소유권이 은행에 있다고 봐서 결과적으로 은행 돈을 훔친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불법 영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돈을 가져간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데 즉시 돈을 찾아서 이제 경찰서에 알린다든지. 지난해 현금 인출기에 누군가 두고 간 10만 원을 가져갔다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은 현금 인출기에 콜센터 신고 전화기가 있었는데 이용하지 않았고 은행 연락을 받은 뒤 뒤늦게 신고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현금 인출기에 남의 돈 가져가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가 고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안장된 지 하루 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이틀 전 백선엽 전 대장의 안장식이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백 전 대장의 마지막 길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등 정부 관계자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국 측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 봉토가 마르기도 전 정부가 친일 행위자라는 딱지를 백전대장에게 붙였습니다. 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선엽 석자를 검색하면 비고란에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구는 안장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 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2018년 국회 등 다양한 지적 등이 있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국방부와 보훈처 협의로 지난해 3월 시작됐고 백전대장을 포함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장성 12명에게 친일파 딱지가 붙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에는 근거 법령이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여당 일각에서 친일파 파묘 주장을 한 상황에서 보훈처가 지나치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묘를 현충원에서 파묘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보수 야권에선 모든 안장자의 공과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친일 행위에 대해서만 낙인을 찍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원이 허위 공표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인데요. 이 적당한 거짓말로 선거판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과거 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사실을 부인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답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었지만 향후 각종 선거에서 거짓말이 어느 정도 허용된단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후보자들이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도 그러니까 하면서 적당히 거짓말 섞는다.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사인을 받은 거거든요.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에 면죄부를 줄 수 있어 공직 후보자 검증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불리한 내용은 숨기거나 적당히 거짓말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도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지 않은 만큼 선관위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지사는 판결 논란을 뒤로 한 채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즉각 당원권 회복을 신청했고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을 겨냥해 살아온 과정이 너무 다르다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지사를 핵심 당원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이 지사를 공격했습니다. 민주당 게시판엔 여기가 거짓말해도 묻어주는 당이냐, 대선은 절대 못 가게 할 것이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자, 101분째의 소신, 네. 진성준 민주당 의원 어젯밤 100분 토론 발언의 후폭풍이 거센데 네. 이 본인은 정말 나갔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생방송에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요. 한 누리꾼은 100분 토론 한 줄 요약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올리며 진 의원이 마지막에 한 말이 핵심이었다고 비꼬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던데요. 주로 어떤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나요? 네,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여러 글이 올라왔는데요. 반포 노영민 선생에 이어 부동산계 괴물 신인이 등장했다. 의원님 속마음을 응원한다며 진 의원의 발언을 조롱하는 글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집값이 안 잡혀서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좀 곤혹스럽겠는데요. 네, 민주당은 진 의원의 발언이 별일 아니라면서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최고위에서는 의원님 발언 관련해서는 다른 의미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점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대표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없으시고요? 전혀 그런 걸 보고 하냐고 하셨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진 의원이 해명 자료를 냈고 잘 해명됐다고 본다면서 넘어갔는데요.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위 소속이거든요. 여당 국토위원도 집값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 올려서 세금 더 걷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원들과 이 경실련까지 비판에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일부 민주당원들이 탈당 인증샷을 올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실련도 진 의원의 발언이 단순 실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국토위원회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나저나 오늘 MBC는 이 논란이 된 부분을 영상을 삭제를 했다라고요, 유튜브에서? 네. 왜 지운 겁니까? 제가 직접 MBC 측에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삭제 이유는 아직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궁금한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이 달라졌다. 네. 어제 자유의 몸이 된 이재명 지사가 달라진 게 또 있나 보죠? 네,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부동산 관련 정책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비싼 집 사는 게 죄인가?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부동산 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을 주자 이렇게 주장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보다 높여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고 한 것과 앞뒤가 좀 안 맞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직접 물어봤더니 이 지사는 1가구 1주택자는 비싼 집에 살아도 실거주라면 더 세금을 물리면 안 된다.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많이 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을 제대로 건드린 건데요. 이 대선 주자로서 차별화를 하려는 건지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속보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동구의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아기들까지 전수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여행한 관광객에게 4명이 감염됐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 불은 꺼져 있고 통로로 가는 문은 모두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 10일 산후조리원에 묵던 산모 한 명이 입소한 지 6일 만에 발열 증상을 보였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어제. 어저께 18시경에 연락을 받고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이 됐다고 연락을. 현재 4층은 제3자들이 이제 접근을 할 수 없게끔 조치를 해놨습니다. 방역당국은 산후조리원에 함께 있던 산모들과 아기와 직원 등 73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인 가운데 현재까지 41명이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여름철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지난 9일 가족이 머물고 있는 제주를 방문했는데 발열 증상이 나타났지만 해열제를 복용한 채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해열제를 복용하는 상태에서도 접촉과 이동을 계속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민폐 여행객들은 제주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로 인한 도내 2차 감염자는 총 4명, 70대 여성의 딸과 여동생을 포함해 사우나 세신사와 찻집 직원까지 감염됐습니다. 제주도는 즉각 읍내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종합경기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사우나가 바로 이 옆에 있고 집사람은 그때 갔다 오고 그게 안 돼요.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 감염 가능성이 5배가량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도쿄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0명에 육박하는 등 일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아베 정부가 여행 장려 캠페인을 강행하려다 뒤늦게 도쿄만 빼겠다고 해 논란입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평소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던 도쿄 중심가의 한 식당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이렇게 다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오늘 도쿄의 신규 확진자 수는 290여 명으로 하루 만에 1일 확진자 수 기록을 갱신했고 전국 확진자 수도 6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ちょっとやっぱり密の状態になってるなと思ったら気をつけて入れなかったりとか、行く場所とか入る場所と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気に。 상황이 이런데도 다음 주 연휴를 앞두고
여행 비용의 35%를 환급해주는 고투 캠페인을 강행하려던 아베 정부. 친정부 성향의 매체까지 반대에 나서자 도쿄는 빼기로 했지만 도쿄 인근은 그대로 유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はい、なんか私は行きたくないですね。やっぱりそれぞれが自分の身を守らなければいけない。 여론을 무시하다 탈인한 정책은 여행 캠페인뿐만이 아닙니다. 가구당 면 마스크 2장을 배포하는 일명 아베노 마스크 정책 실패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これは非常に危険です。これが2週間前だとしたら本当に大変です。 이런 상황에서 1000명 넘게 참석한 정치인 후원회가 예정대로 열리자 일본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성입니다. 미국은 더합니다. 어제 신규 환자가 7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실내 영업을 못해서 주차장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 우리 교민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차장 한켠에 대형 차양막이 설치됐고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문을 연 음식점에서 실내 영업이 금지되자 환기 문제가 없는 밖에서 손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열감지기와 손소독제는 물론 방문자 명부까지 비치했습니다. 이 같은 반쪽 영업도 보건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차장을 활용해 야외 영업을 하다 보니 테이블 수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이 식당은 원래 테이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개의 테이블만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종업원들은 더위 속에서도 투명한 안면 가리개와 마스크로 감쌌습니다.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 동선이 너무 길어서 거의 숨을 잘 못 쉴 정도로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잠시 긴장을 늦췄다가는 수시로 오가는 단속반에 적발돼 영업이 금지됩니다.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이 한인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다시 그 영업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한 50% 정도는 되지 않겠나. 지금 이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많은 업체가 문 닫는 업체가 생길 거고. 미국 전역에서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대인 7만 5천 명을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주에서는 각각 환자 100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전 세계를 흔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바로 전날 미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고 2건까지 씌워서 시민이 숨졌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집안에 있는 남성을 향해 문을 열어보라고 설득합니다. We won't hurt you, man. Of course not. We're here to help you. 이 남성이 흉기로 이웃을 위협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남성이 모습을 드러내자 경찰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테이저건으로 제압합니다. We're not going to kill you. You need to stop resisting. 경찰은 남성의 머리에 2건까지 씌우고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Hey, Chad. We're sorry this happened, but you have to listen to the police, okay? 결국 의식을 잃은 남성은 급히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목이 짓눌린 조지 플로이드가 숨지기 바로 전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5명은 과잉 진압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7층 건물이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습니다. 중국 푸젠성에서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사용되던 호텔이 붕괴한 건 지난 3월. 당시 29명이 목숨을 잃고 42명이 다친 대참사였습니다. 넉 달 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한 당국은 불법 증축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4층이던 건물을 7층으로 높이는 공사를 하기 위해 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级住房监管部门呢，没有认真的履行有关的这个建筑主管行业的安全监管责任。 중국 당국은 호텔과 건축업자 등 23명을 형사처벌하고 공무원 49명을 무더기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전 세계 무역 분쟁을 관장하는 WTO 수장 자리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우리와 자주 충돌하는 일본 측의 견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한일 무역 분쟁에서도 다른 회원국과 똑같이 일본을 대우할 것이냐는 일본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I am here not as a representative of Korea, but as a candidate for the next DG at the WTO. 그러면서 일본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Approach this issue rather than in the perspective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disputes, but from the perspectives of saving and promot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유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에선 싸늘한 시각이 많다고 전했고, TBS는 최근 반도체 소재 수출 관리를 놓고 WTO에 일본을 제소한 한국이 일본 자극을 피해갔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 간 경제 분쟁을 조정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WTO 수장 자리에 유 본부장이 오르면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o I combine development economics with trade, knowledge, along with finance. And you need those combinations of skills to lead the WTO. WTO 일반이사회 의장 등 3명이 164개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후보 8명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지도가 낮은 후보부터 차례로 탈락하는데 후보들의 판세는 2강 3중 3약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본부장은 우선 3위권으로 통과한 뒤 지지 회원국을 끌어모을 예정입니다. 차기 사무총장은 이르면 오는 11월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프로야구 포수들이 녹초가 되고 있습니다. 한 경기를 뛰면 3kg 정도가 빠질 정도인데요. 포수들의 악전고투 어느 정도일까요? 김태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LG는 어제 4개의 안타를 친 주전 포수 유강남을 제외하고 이성우를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부상 때문이 아니라 무더위 속에 3경기 연속 출전한 주전 포수 유강남의 체력 안배를 위한 조치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포수들의 체력 소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가슴, 다리 보호대 등 약 4kg 정도의 장비를 착용하고 경기를 하는데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땀이 스며들며 무게가 더해져 힘이 배가 됩니다. 제가 하나 선발 포수 최재훈이 3이닝 동안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횟수를 집중해서 세어봤는데요. 공을 투수에게 던져주는 작은 움직임을 제외하고도 총 34번이었습니다. 9회까지 진행된다면 적어도 100번은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많다 보니 경기가 끝나면 몸무게 변화도 큽니다. 여름에 한 3kg? 네, 2, 3kg 왔다 갔다 하고. 부상에도 쉽게 노출돼 있고 더위에 체력 소모도 커 여름에는 3명의 포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포수를 안방마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팀 성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순위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포수들의 체력 관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LG는 어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오늘은 올 시즌 한 번도 진 적 없는 하나를 상대로 5회 현재 5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다가오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프로배구 인삼공사 선수들이 비를 맞으면서도 훈련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경이 가세한 흥국생명을 꺾어보겠다는 의지가 대단한데요. 염정원 기자가 전지훈련장을 다녀왔습니다. 물안개 자욱한 하동호 둘레길을 비를 맞으며 쉼없이 달립니다. 이미 온몸은 땀과 비에 젖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더 힘을 내봅니다. 화이팅! 화이팅! 8km 러닝 훈련 1등은 주장 오지영. 왜 이렇게 혼자 뛰고 계세요? 빨리 뛰어, 빨리 쉬려. 빨리 가. 저는 얼마 차나요, 뒤에? 연습 경기에선 맏언니 한송이가 직접 걸레를 들고 코트에 흘린 땀을 닦습니다.
지난 시즌 승률 5할로 4위에 머물렀던 인삼공사. 올 시즌은 끈끈한 팀 분위기로 돌풍을 노립니다. 힘든 훈련이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찢어내 이거야? 김연경이 합류해 흥국생명이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떠오르자 오히려 의욕이 더 샘솟습니다. 한 경기, 두 경기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이겨보고 싶은 그런 목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은 좀 둥글고 경기는 붙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여자 배구는 다음 달 30일 컵대회를 시작으로 새 시즌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오늘 밤까지는 요란한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내륙 많은 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우박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계속되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뙤약볕과 강한 자외선이 기승을 부리겠고 내일 오후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일요일 낮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이 장맛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진 뒤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전국에 영향을 줄 텐데요. 강수 집중 시기 예보를 한번 살펴보면 일요일 낮에는 중부 서해안 지역, 월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물폭탄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한 차례 큰 비가 내린 터라 집안이 좀 약해져 있는데요. 피해가 없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더위는 크게 누그러들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깨달아라. 시험지 정답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숙명여고 쌍둥이를 오늘 검사가 이렇게 호되게 혼냈습니다. 정의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첫째가 이렇게 대들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의 정의, 죄가 있나 없나 진실을 밝히는 것 단순합니다. 왜 정의가 이 학생들에게 헷갈리는 말이 됐을까요? 미투 운동은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운동.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도 서명한 이 미투 운동 지지 선언문에 있는 글입니다. 젠더특보 그 호칭부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근무 경력까지 임특보는 사회 정의와 가까운 곳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알았을 때 그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시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엇이 정의로운 걸까요? 아이들도 묻고 있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